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갑자기 발생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잠을 자던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10달을 배 아파서 이제 막 낳고 부모가 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정말 황망함이 너무 크겠죠. 그리고 여기 그 비극이 닥쳐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1989년 2월 1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귀여운 아기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케일럽,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캐슬린 폴빅, 그리고 아빠는 크레이그 폴빅인데 이 중 아내 캐슬린은 꽤 슬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고 거기에 더해 3살 때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후 그녀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져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캐슬린은 누구보다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레이그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 케일럽이 태어나고 캐슬린은 지금 남편의 자식까지 드디어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생각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19일째가 되던 날, 분명 자고 있던 아이가 뭔가 이상합니다.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아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가 부부의 곁을 떠났어요. 큰 슬픔이 닥쳐왔지만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 선물처럼 부부에게 새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이름은 패트릭. 부부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좋은 부모가 돼서 아이 잘 키우겠다라고 다짐했는데 패트릭이 태어나고 4개월쯤 아이를 돌보던 엄마가 이상함을 또 감지합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움직임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여보, 다급히 남편 불렀어요.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캐슬린은 앰뷸런스 불렀고요. 다행히도 이 아이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뇌가 크게 손상된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겨우 4개월 만에 패트릭의 호흡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부는 2번째 아이도 떠나보냈죠. 그들에게 3번째 아이는 1년 반 뒤에 태어납니다. 이번엔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고 이미 2번의 힘든 일을 겪은 부부는 행여라도 사라가 나쁜 일을 겪을까 노심초사 육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라가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는 듯 했는데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또 비극이 찾아옵니다. 와, 3번 연속. 이걸 과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1999년 3월 1일 뉴사우스 웨일즈의 응급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와요. 저기요, 앰뷸런스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 그런데 이어진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미 3명이나 죽었는데. 이걸 듣고 접수원도 흠칫 놀라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미 3명이나 떠나보냈다고요.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캐슬린 폴빅이요. 앞서 그 캐슬린 부부가 맞습니다. 즉 지금 신고 내용은 부부의 4번째 아이가 또다시 숨을 거둔 거예요. 와. 당시 부부는 3번의 아픔 딛고 넷째 아이 로라를 품에 안게 됩니다. 로라의 나이가 18개월 때였어요. 근데 이때 또 돌연사를 한 거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보통 의학적으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1살 미만,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라의 죽음, 원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심근염이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심장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종의 심장병이에요. 근데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때 부검의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니, 이 집에서 지금 로라가 4번째로 죽은 아이네? 그는 즉각 이 사실을 경찰에 전달했죠. 사실 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이나 부검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영아 돌연사가 종종 아동학대범의 변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를 질식사시키거나 방치해놓고 갑자기 죽었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매도우의 법칙인데요. 매도우의 법칙. 영국의 유명 수학과 의사 매도우 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비극이고 둘은 의심스럽고 셋은 살인이다. 즉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게 둘, 셋까지 늘어난다면 이건 살인이라는 거죠. 이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이론은 1990년대 영미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찰은 연쇄살인이 벌어졌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경찰은 우선 아이들의 엄마 캐슬린을 소환합니다. 정작 캐슬린은 조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문이 닫히고 형사의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내 아이의 지금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고요? 이걸 알게 됩니다. 아니, 배 아파서 낳은 지 얼마 안 된 내 자식들을 내가 왜 죽이냐고요. 그럼 애초부터 낳질 않으면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캐슬린이 울면서 모든 걸 부정했어요.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특히나 막내 로라는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아이 중에서 처음으로 로라가 1살을 넘기는 그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로라까지 사망하고 엄마는 살인 용의자가 되고 그녀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지금 증거도 자백도 없는 상황. 경찰 수사 또한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실마리가 나타났죠. 그걸 제시한 사람이 바로 남편 크레이그였어요. 경찰에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는데 제 아내가요, 육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내 일기장에 좀 수상한 말이 써져 있어서요. 남편이 가져온 아내 일기장을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된다. 내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떠나고 싶어진다. 제일 무서운 순간은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다. 워.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일기장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엄마의 일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증거를 확인한 형사도 온몸에 털이 섰죠. 이건 누가 봐도 아이를 죽인 엄마가 쓴 글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되면서 캐슬린은 자녀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와, 이 여자가 자식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대. 이 타이틀과 함께 소식은 호주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캐슬린은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가 됐죠. 비난과 손가락질 피할 수 없었고요. 재판은 무려 7주간 이어졌지만 여론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당시에 아빠인 크레이그가 죽은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눈물 짓는 모습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TV 채널에서 방송됐다고 해요. 또 재판에 선 의료 전문가들 역시 이 아이들이 다 자연사를 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그렇게 캐슬린의 살인 혐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그 캐슬린이 쓴 일기장, 문구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불타올랐죠. 너무 정말 나쁜 여자다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넷째 로라가 죽기 전과 후에 캐슬린이 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엄마인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내가 가끔 로라를 닥달하고 엄하게 굴긴 했다. 아이는 떠났다. 도움의 손길과 함께. 자, 조금 수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특히나 도움의 손길과 함께 이거였어요. 아니 무슨 도움? 검찰에서는 이 도움이라는 게 사실상 그녀가 살인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캐슬린은 완벽하게 부정을 했고요. 그럼 그 반박을 좀 들어볼까요? 캐슬린은 이제 로라가 죽고 네 번째 아이까지 죽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이를 데려갔다 라는 의미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도 좀 쉽게 납득이 안 되죠.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4명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캐슬린에게 유죄, 징역 25년형이 내려집니다. 당시 그녀는 계속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캐슬린 편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주 범죄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캐슬린, 이 이름이 기억이 되고요.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도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갈 무렵이었죠. 우연히 캐나다에 있는 알라드 로스쿨에서 있는 에마 컵니프 교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법정에 제출된 증거 다 살펴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의 제대로 된 물증이라고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물증이라고는 일기장밖에 없는데 이걸로 유죄가 인정돼?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커니프 교수가 주변에 있는 법학자들과 함께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러 찾아간 사람이 빅토리아 법의학센터의 센터장 스티븐 코드너라는 교수였죠. 이 코드너 교수도 사건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무려 1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125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 방대한 레포트의 결론이 뭐였냐? 폴빅 내의 내 아이가 질식당했다라는 증거는 물론이고 살해당했다라는 증거가 없다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당한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지금 다 돌연사했다는 이론인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한편 캐슬린의 변호인단은 이런 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근데 이 재수사라는 게 시작되기까지도 3년이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세계적인 면역 유전학자 비누에사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히나 그 넷째 자녀 로라의 심장 조직 샘플을 보여주게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로라의 사망 원인이 심근염이었는데 그게 유전적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숨진 것이 결코 살인이 아닌 게 되고요. 비누에사 교수도 조직 샘플뿐만 아니라 아이들 부검 결과까지 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근염 이 자체가 유전적인 문제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좀 더 확실히 봐야겠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캐슬린의 DNA를 좀 채취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돼요. 마침내 그녀의 DNA가 연구실로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엄청난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캐슬린의 유전자에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돌연변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칼모듈린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원래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돌연변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 몸에서 심장 질환에 엄청나게 취약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돌연변이가 사라와 로라 두 딸에게서도 발견이 되었고요. 게다가 종류가 좀 다르긴 했지만 아들들 케일럽과 패트릭에게도 유전자 변이가 발견됩니다. 와,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죠. 재조사 신청하고 3년 후인 2018년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여기서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냐? 둘째, 그 앞서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그 캐슬린의 일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앞서 그 과학적 증거는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건 밝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일기장입니다. 캐슬린은 당시에 그 엄마로서 이제 3명, 4명의 아이를 다 잃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걸 적어놓은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 내용이 좀 애매하잖아요. 반응은 싸늘했죠. 결국 굉장히 힘들게 얻은 재조사 기회였지만 조사위원회는 아니, 캐슬린이 아이 죽인 거 맞아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 번의 유죄가 선고됩니다. 캐슬린은 절망했어요. 한편 이걸 듣게 된 비누회사 교수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교수가 호주 과학학술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시오. 내가 이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하고 불쑥 내밀었어요. 그래서 학술원에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 뭐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보니까 어라? 그렇네. 이거 사법부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두가 캐슬린의 명예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이번엔 또 덴마크 쪽 연구실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 덴마크 연구팀은요. 돌연변이 칼모듈린 유전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폴빅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근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유전자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이 생쥐들이 심장이 멈출 확률이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동참한 과학자들 다 나서가지고 이 모아놓은 결과들을 주지사한테 또 2차로 보내면서 이거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청원을 보내게 돼요. 여기엔 총 90여 명의 과학자들이 동참했고요. 또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2명에 또 올해의 호주인으로 뽑힌 과학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재조사가 한 번 끝났잖아요. 유죄 선고됐고. 근데 그걸 또 재조사해?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유수한 그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이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막 청원을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2022년 4월에 드디어 두 번째 재조사가 시작됐죠. 이때는요, 호주뿐만 아니라 덴마크에 있던 연구자들도 호주로 와서 직접 증언대에 서기도 합니다. 한편 그 사이에 변호사 측에서는 일기 내용에 대한 변론을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일기장 내용 때문에 계속 유죄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 또 범죄 심리학자에게 내용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랬어요. 이 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슬픔이다. 그러니까 캐슬린의 주장대로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자책감에 그녀가 쓴 거라고 증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무려 100명에 가까운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캐슬린의 무죄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길고 긴 험난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드디어 작년 2023년 6월 재조사가 끝이 났고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게 돼요. 그는 공식적으로 캐슬린의 사면을 선언합니다. 무려 20년간의 감옥 생활과 억울한 누명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캐슬린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생각해보면 캐슬린을 범죄자로 몰아갔던 그 매도우의 법칙, 이게요. 지난 20년 동안 사실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신빙성을 잃은 지 오래예요. 일단 이 법칙을 만든 로이 매도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돌연사 증후군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그게 또 들켜버립니다. 자기는 막 자신만만하게 이게 이론입니다 했는데 조작한 거야. 또한 캐슬린이 누명을 쓴 데에는 사실 그녀가 제가 부모님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3살 때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캐슬린은 살인자의 딸이다 라는 과거, 이 과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뭐 편견의 오해, 또 아이들의 유전자 병, 기가 막힌 우연이 얽히고 설켜서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30대였던 젊은 주부가 백발이 성성한 50대가 될 때까지 캐슬린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현재 어린 시절 가까웠던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세월과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겠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누구보다 그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폴빅 유전자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참 그 지구 의학의 역사상으로서는 획기적인 발견이었겠지만 덕분에 캐슬린은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0년 미국, 전 세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각기 다른 주에서 젊은 남성 5명이 기이한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시작됐죠. 이 5명의 의료 기록상 병명은 칼리니 폐렴입니다. 칼리니 폐렴? 이건 보통 면역력이 전혀 없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희귀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 그것도 5명이 한꺼번에 걸렸다는 게 정말 의아했죠. 정밀 진단을 위해서 일단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했고요. 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 혈액 속에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순간은 세계 최초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가 발견된 때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에게 알려진 적이 없던 치명적인 희귀병 에이즈. 이건 HIV라고 불리는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면서 후천적으로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인체에는 자체적으로 몸을 방어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하죠. 그런데 HIV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큰 병을 앓듯 고통스럽고요. 나중에는 암이나 악성 종양으로 발전을 하면서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에이즈라는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제대로 물리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가 발견되고 인류는 상당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생명 연장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한다 라고 알려진 무서운 불치병이었죠. 심지어 당시 미국에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록 허드슨, 또 가수 프레디 머큐리, 또 예술가 키스 헤링, 이런 연예인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통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보면 주로 성관계 그리고 혈액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의 특이한 경로가 있는데 임신 중에 산모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태아 역시도 안타깝게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은요, 각종 화학요법이 나오면서 그 확률을 줄여갔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의학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엄마, 모체에 의한 신생아 감염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게 무시하기 힘든 사회 문제로 대두되죠. 왜 큰 문제냐? 아이가 태어나고 머지않아 에이즈를 앓던 부모의 상당수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홀로 남겨지겠죠? 다행히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또는 형편이 넉넉하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예 갈 곳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던 1989년 미국 뉴욕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요. 이렇게 고아가 된 에이즈 아동 환자들을 위해서 전문 요양시설이 문을 연 겁니다. 그 이름은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 참고로 인카네이션이란 건 종교적인 의미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갈 데 없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걷어서 병까지 치료해주는 이 센터는 그야말로 구원과도 같은 곳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각종 약품을 지원하겠다고 손을 내밀었고요. 미국 정부까지 보조금을 대면서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 여긴 그야말로 인류애가 넘치는 에이즈 어린이를 위한 천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던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센터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세간에 돌기 시작하는데 에이즈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임상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건 소위 에이즈에 감염된 고위층들이
치료약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적합한 절차를 건너뛰고 어차피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소문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뒤통수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실험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굴지의 제약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다더라. 대학 연구팀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더라. 까지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에이즈가 발견된 이후 초반부터 워낙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괴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와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론은 인카네이션 이 센터에 대해서도 그냥 음모론이 아니냐라고 치부했습니다. 아니 설마 미국 정부가 돈을 대고 개입이 된 건데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죠. 혹여나 정말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이뤄진다 한들 과연 누가 나서서 사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인카네이션 센터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제클린.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아픈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특히나 매 시간마다 정해진 양만큼 아이들한테 약을 먹게 돕는 게 그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제클린은 참 아이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던 중에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그간 깊은 관계를 맺어온 센터의 2명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녀가 이런 의사를 보이게 되자 센터 측에서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그건 바로 집에 데려가서도 센터에서 제공하는 약을 똑같이 복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클린은 별 의심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명한 제약회사가 공짜로 주는 약인데 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후 에이즈에 걸린 이 아동 2명과 함께 제클린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보다 더 가깝게 아이들의 건강을 매시간 체크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꾸준한 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별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고열과 설사, 또 심하면 경련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엄마로서 마음 아파하던 어느 날 제클린이 깜빡하고 약 먹이는 걸 까먹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의 컨디션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요. 그게 확연했죠. 이상하다. 평소에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수상함을 느낀 그녀는 결국 며칠을 더 실험해보다가 자체적인 판단하에 센터에서 준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클린이 약물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인카네이션 재단에서 듣게 돼요. 그런데 센터의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제클린의 집에 와서 강제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제클린이 아니 내가 내 사비로 개인 의사를 고용했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 거다 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를 뺏기게 되는데요. 센터는 왜 도대체 이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났습니다. 2004년 영국 가디언과 BBC가 9개월 동안 집요하게 취재를 한 끝에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게 되죠. 1989년에서 2002년까지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가 생후 3개월에서 5살 된 에이즈 양성 어린 아이들에게 임상실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용된 아이들이 무려 89명, 모두 다 센터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물론 여러분, 임상실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모두 불치병에 걸린 어린아이였어요. 새로운 어떤 약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될 경우 당연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던 거죠. 심지어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실험을 거부할 수조차 없을 텐데요.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런 내용을 뉴욕시에 있는 아동국이 허가를 해줬다는 부분입니다.
마침내 BBC에서 막 취재를 해오면서 압박을 해오자 이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모든 아이들이 오랜 기간 신중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약물 실험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는데요. 아동국뿐만 아니라 이 실험에는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자금을 댔습니다. 그락소스미스클라인, 그리고 화이자, 제넨텍,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락소스미스클라인, 줄여서 GSK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제약회사입니다. 감기약 테라플루를 개발했죠. 또 화이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실험을 거쳤던 걸까요? 우선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성과 안정성이 중요하죠. 또 약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약물을 어떤 비율로 써야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내는지 알아내야 하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려 7가지 약물을 칵테일 요법으로 섞어서 아이들에게 투여합니다. 여기서 약을 다 섞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통상적으로 성인에게 하는 실험도 한 번에 한 가지 약물을 투여합니다.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을 다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 대상에는 4살 된 유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홍역 백신 실험도 진행이 되었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영아한테 적정량의 2배에 이르는 홍역 백신을 주입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일이겠죠. 아니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구토, 설사, 고열, 발작도 일어나고요.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피부병, 종양까지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요. 센터 측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작용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에이즈라는 병 때문에 더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무마해버립니다. 또 정부기관은 뭐라고 하냐? 에이즈에 걸린 어차피 죽음을 앞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한테 최첨단 치료를 제공한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 갈 곳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보호자도 없는 처지였죠. 그러던 중 태어나서 이제 에이즈를 앓고 부모를 잃고 나서 삶의 대부분을 여기서 살아온 한 아이가 인터뷰를 통해 그곳의 삶을 폭로합니다. 아이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데니얼. 매일 센터가 주던 약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게 돼요. 그러자 센터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의 위를 절제한 후에 외부에서 튜브를 꽂아가지고 위장으로 직접 약물을 투여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거죠. 센터에서 근무했던 제클린,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던 다른 교사들, 종사자들 그 누구도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센터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몰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모두 폭로가 된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는 현재까지도 뉴욕에서 버젓이 존재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있은 이후에 아동을 향한 임상실험은 중단이 되었지만 당시 약물 실험에 참여했던 제약회사들 그리고 연구소 측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이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건을 폭로한 BBC가 보도를 한 3년 후에 사과문을 내야 했는데 에이즈 치료 약물에 대한 너무도 부정적인 내용만을 편향적으로 언론에서 다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이 충격적인 내용은 국내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은 정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음모론처럼만 치부될 수도 있을 것 같죠. 왜 공론화가 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인권유린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당사자가 너무 어려요. 심지어 보호자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에이즈로 인해 어쩌면 이들이 이미 삶을 마감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권운동가 단체가 아니라면 사실 적극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더러운 진실을 파헤칠 사람이 없었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그저 에이즈 신약 개발, 여기에 미쳐서 저지른 인간의 추악한 욕심. 히데의 사건이 이렇게 묻힌다면 역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